사랑과 연애 그리고 섹스에 대한 이야기. 남자친구랑 3개월이 됐는데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주 화요일쯤이 좋겠어. 6시쯤 해봐. 그거는 자기가 정하는 거죠. 내가 내키지 않으면 행위 중에도 노할 수 있고, 내가 먼저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시작부터 잘 헤어지는 것까지가 사랑의 과정.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이별이 어디 있어요? 다 끔찍하지.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은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성교육, 성상담을 25년째 하고 있는 배정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연애에 대해서는 친구든 TV든 수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토론도 하는데요. 섹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섹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우리 인간들은 섹스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섹스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심지어 사랑은 깊고 섹스는 가볍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사랑과 섹스에 대한 대우가 극과 극이군요. 자, 그렇다면 정말 사랑과 섹스가 별개인 건지 오늘은 사랑과 연애 그리고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미스터 선샤인인가? 거기서 그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거기서 여주인공이 러브가 무엇이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러브는 총알보다 뜨겁고 훨씬 더 강렬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열정과 사랑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볼 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좋아 보이고 가슴이 뛰고 전화기 옆에 계속 붙어 있고 또 연락이 안 오면 전화기가 고장난 것 같은지 계속 확인하고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주로 사랑의 도입 단계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건 사실은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사랑이 시작되는 도입의 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사랑 전부라고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6개월, 길면 3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예전에는 상대가 머리를 안 감고 굉장히 떡이 져서 나와도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소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게으른 거였어. 지저분한 거였어. 이런 단점이 보이는 그 순간들이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에 대한 내 콧깍지가 벗어지는 그 순간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안고 가겠다라는 어떤 나의 의지가 같이 갈 때 사랑이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섹스의 관계는 어떨까요? 사랑과 섹스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오래전에는 사랑이 시작되고 한참 지나야 섹스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손잡기도 6개월, 1년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손을 잡으면 이 손잡은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섹스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과 섹스가 거의 동시 출발인 경우가 많아서 현대에서는 사랑과 섹스에 대한 관계를 더 많이 생각해 봐야 하고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전에요.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적 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적 자기결정권은 뭐냐면요. 우리 흔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얘기할 때는 성관계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행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권리 그리고 성행위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피임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좀 너무 좁은 의미의 성적 결정권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나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기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할 것인지 피어싱을 할 것인지 문신을 할 것인지
혹은 포경 수술을 할 것인지 이런 어떤 나의 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성적 동의는 그런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기도 한데 외국에서는요, 이 성적 동의가 no means no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거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no means all yes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오늘 같이 잘까? 뭐 사랑을 나눌까? 이렇게 물어보면 싫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싫어라고 얘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좋다고 할 수는 없지, 한번 튕기는 걸 거야, 이럴 땐 그냥 밀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면 말을 안 하는 건 동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싫다고 했건 말을 안 하건 예스라고 했건 전부 다 동의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실은 성행위를 개시했을 때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도 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노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 손을 살짝 빼거나 혹은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가 너무 무안할 것 같아서 그냥 손을 잡고 다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성적 동의에 대한 연습이 참 안 돼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특히 이제 스웨덴 같이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예민한 나라들은 no means no가 아니라 yes means yes로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no means no는 누군가가 먼저 제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yes means yes는 내가 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발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더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성은 야하고 숨겨야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좀 바뀌면 성적 동의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어려서부터 싫다고 말할 때 들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만 커서도 성적 동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하는 것에서 보통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거는 너무 이상형에 꽂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상형은 있죠. 머리가 긴 사람이라든지 눈웃음이 예쁜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나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이상형이 아닐지라도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매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람둥이들이 잘 산다.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 맞는지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특별하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그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내 존재만으로도 너무 편안한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정말 많이 만나고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를 만날 때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있죠. 제일 필요한 거는 가치관이 좀 맞는지 봐야 돼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인생을 사는 목표라든지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사랑에 대한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또 일에 대한 가치관, 돈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진다면 아이, 육아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 뭐 이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성격보다는 가치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면 달라서 재미있고 성격이 같으면 같아서 좋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면에 폭력적이거나 폭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도 어떻게 내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바람을 좀 한 번쯤은 맞춰보는 것도 좋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충분히 듣고 늦을만 했어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조건 나를 기다리게 했고 뭐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 사람하고 등산 같은 것도 같이 가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혼자만 쑥 올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뒤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챙기면서 올라가는 사람인지,
이런 모습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 빠지면 그런 것들이 다 장점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전체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요즘은요, 안전하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는가도 너무 걱정이 돼요. 스토커도 너무 많고, 헤어졌다는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사귀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폭력적인 파트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보호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만 그게 좀 심해지면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랑 어디를 만나서 무엇을 했고 무슨 얘기를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꼬치꼬치 물어보는 사람들, 그게 사실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 분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서 화를 낼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화를 불쑥불쑥 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를 자기 방식대로만 끌고 가는 거죠. 메뉴를 정할 때도 뭐 먹고 싶어? 라고 상대에게 물어보지만 비빔밥? 그러면 에이 그거는 별로. 냉면? 아유 차가워. 결국은 답정너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소통하는 방식을 모를 수도 있지만 해보다 안 되면 이거는 너무 자기 위주인 경우이기 때문에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아주 최악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외모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옷을 사러 가면 뭐 나 예뻐? 어때? 어울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 얼굴에 뭐가 어울리겠니? 농담같이 하지만 굉장히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코멘트라든지, 제일 나쁜 거는 나를 조롱하는 거죠. 이 폭력적이라는 건 꼭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도 폭력을 쓸 수 있죠. 욕을 한다, 이것도 폭력이지만 상대를 너무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폭력적인 거고, 주로 이 말로의 폭력은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하죠. 그리고 상황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뭐 나를 때리지는 않지만 뭘 집어던진다든지, 일어나면서 의자를 탁 팽개치면서 일어난다든지,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사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폭력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인 파트너는 사랑의 힘으로 고치기가 어렵고 전문 상담을 받거나 어떤 행동 치료를 좀 받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하고 다툼 관계가 일어나면 안전한 장소로 좀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평소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위급하면 짜장면이 먹고 싶어라고 친다든지, 이런 어떤 암호 같은 거를 정해서 알려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날 필요는 없겠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폭력적이지 않아야 하고 폭력적인 사람을 가려내는 눈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당하면 경찰이나 뭐 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참고 있지 말고 의학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가 참 많아요. 선생님, 남자친구랑 사귄 지 지금 3개월이 됐는데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학생한테 물어보죠. 내가 다음 주 화요일쯤이 좋겠어. 6시쯤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자기가 정하는 거죠. 자기가 정하는데 정말 무슨 본능이나 욕구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사람을 만지고 싶고 그 사람을 안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경험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첫 경험은 정말 딱 한 번이에요. 처녀성을 잃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건 뭐든지 다 첫 경험이고, 실제로는 하던 사람과 하는 것도 매번 첫 경험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그 첫 경험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 없는 섹스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굉장히 후회가 되겠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게 들고,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걱정, 또 성병,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스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나는 파트너를 사랑하나?
파트너 역시 나를 사랑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요즘 누가 섹스를 사랑만으로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랑과 같이 가는 섹스, 연애 안에서의 섹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우린 섹스를 하는 거지, 나를 정말 좋아하고 나를 아끼기 때문에 나하고 섹스하고 싶어 하는 거지 라는 확신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이 박히면 노할 수 있고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확신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병이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준비를 좀 하는 것이 내가 몰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파트너나 친구들의 부추김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보면 왜 친구들이 야, 너 아직 키스도 안 했니? 야, 너 아직 성관계도 안 했어? 그 사람이 널 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해갖고 나는 준비도 안 되고 그랬는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거절을 하면 쟤랑 헤어질지도 몰라 라는 불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섹스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그 사람이 떠나겠지만 적어도 나의 기준이라든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좀 안 다음에 섹스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은 시작부터 잘 헤어지는 것까지가 사랑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헤어지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보면 이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아름다운 이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운 이별이 어디 있어요? 다 끔찍하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순간인데 그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어떻게 포장을 하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디데이를 정해놓고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진다. 정말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건데 의외로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도 남학생들이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을 좀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헤어질 때는 단호하고 짧게 헤어지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길수록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헤어지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정말 헤어져야 해?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야? 헤어질 수밖에 없다면 결정을 내리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말 못하고 질질질질 끄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속이는 관계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그 사람보다 먼저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계속 더 깊이 성찰해봤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죠. 물론 뭐 기분 때문에 싫어 그만 만나 이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헤어질까를 좀 결정해야 되죠. 어디서 헤어질까? 헤어질 때는 공공장소에서 헤어지는 게 좋아요. 우리는 헤어지면 상대가 울 수도 있고 나도 울 수 있고 소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한 곳에서 헤어져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남의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카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거는 선불하는 곳이 더 좋아요. 언제라도 일어서서 나올 수 있게 주인에 의해서 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헤어지자고 얘기했으면 그 헤어졌던 사람하고 다시 만나려면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관계를 정리를 하면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헤어지기는 하지만 참 좋은 사람이야. 친구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의 인은 오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적어도 그 사람을 보고 가슴이 뛰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친구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전문 상담가나 주변의 합리적인 어른하고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고 마약이나 약 혹은 알코올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면 사랑한 만큼 아플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그동안 못했던 어학, 영어를 공부한다든지 책들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좀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헤어졌다고 내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나는 계속 갈 것이고 좋은 사람으로 살 거라는 거. 그리고 너무 힘들면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스킨십이 많은 봉사가 좀 빨리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좋은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랑이 끝난 후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다면 좋은 사랑이었겠죠?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사랑에 참 쉽게 빠지지만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좋은 사랑으로 계속 가려면 정말 끝없이 업그레이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섹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던지면 굉장히 당황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성스러운 것이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 얘기하는 학생은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요, 성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뭐 데이트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바디 이미지 다 들어가고, 섹스는 사실은 성에 있어서 n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n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섹스는 어떤 성적 긴장을 해소하는 쾌락만의 의미로 하는 섹스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섹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자와 남자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자와 남자는요, 성기 구조가 다르고 생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성심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남자는 처음 사정을 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슴이 쿵쿵쿵쿵 뛸 때마다 1000개씩 우수수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가지고 있는 게 뭐 2억 이상. 한번 사정할 때 2억에서 3억 정도 정자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뿌리는 섹스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파트너가 바뀔수록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순전히 생식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난자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 번 임신하면 9개월 반 동안은 그 아기를 키워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상대를 고를 때 남자보다 훨씬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섹스를 해서 치러야 되는 보상이 많으니까 거절을 자주 할 수밖에 없죠. 남자는 좀 파트너 수가 많고 신선함에 더 예민하다면 여자들은 이 파트너가 계속 나를 돌보고 부양하고 내 옆에 좀 있어줄 것인가가 더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생리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것은 성심리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뿐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죠. 사회문화적으로 성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한테 훨씬 더 좀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성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능력이 있고 여자들은 그러면 밝힌다 그러고 해프다 그러고 여전히 좀 여자들 보고 능력 있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평판에 있어서도 여자들은 훨씬 더 억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한테 일어나는 그 성반응은 같으면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성욕기, 성흥분기, 성오르가즘기, 해소기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욕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욕을 부추기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여자도 남자도 나와요. 그런데 남자가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사춘기가 되면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또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벗고 있는 여자를 보거나 여자의 긴 다리를 보거나 혹은 뭐 상상만 해도 발기가 되는데 남자들은 시각에 자극을 받는다면 여자들은 후각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진이나 닮은 여자를 보고 첫사랑을 기억을 한다면 여자들은 냄새로 기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코스모폴리탄지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8에서 46가지의 그 여자들의 90%가 남자들한테 좋은 냄새 나는 것, 향수를 쓰는 것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와 남자의 성흥분, 성욕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남자가 성욕이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잠이 너무 부족할 때 이럴 때 성욕이 떨어질 수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잠을 좀 많이 자는 여자가 성욕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대한테 너무 익숙해지면 자극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여자들의 경우는 폐경이 되면 성욕이 갑자기 훅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떨어진 성욕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규칙적인 섹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섹스를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성욕이 생기고 이게 점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더 안 하게 되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환경에 변화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한테 가장 매력적이지 않게 보여요. 우리가 나갈 때는 막 화장도 하고 막 멋있게 하고 나가는데 집에 오면 너무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야 될 사람은 사실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파트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긴장을 좀 해야 되고, 장소 같은 것도 좀 지루해졌을 때 장소를 좀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집안에서도 좀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안방 침실에서만 하지 말고 뭐 소파에서도 한다든지, 또 로맨스를 좀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 열정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흥부는 어떤 거냐면 충혈되는 거예요. 이제 흑울이 되면 성기에 피가 쫙 몰려 들어가서 충혈이 됩니다. 그거를 남자들은 발기라고 얘기하고 여자들도 발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자들은 성기가 딱딱해지면서 삽입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만 여자는, 여자의 성기는 가슴하고 외음부를 성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여자의 외음부도 충혈이 되니까 커지고 더 예민해지고, 또 여자의 가슴도 커지고 그 유두가 딱딱하게 일어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자는 그 삽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질윤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가 나거나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혈 현상이 여자의 질윤활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 정도의 흥분에 도달하려면 한 20분 정도의 애무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애무는 지난번에 섹스가 너무 좋았으면 훨씬 더 짧아질 수 있어요. 기대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예쁘다고도 해주고 많이 만져주는 게 여자를 흥분시켜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흥부는 피돌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돌기에 문제가 생기면 발기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0 지나면 발기의 문제를 조금씩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지고요. 뭐 요즘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기를 도와주는 주사라든지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하지만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좋은 음식, 잠 많이 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심리적인 경우는 사실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불안 같은 거, 피돌기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 있을 때, 그리고 상대한테 화가 막 나 있을 때, 상대가 너무 밉고 꼴 보기 싫을 때, 이럴 때는 뭐 당연히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흥분이 안 되죠. 성흥분기가 되면 이제 삽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삽입을 하고 오르가즘까지 가는데, 사실 오르가즘을 잘 못 느끼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은 오르가즘이 너무 확실히 나타나요. 사정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자는 오르가즘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경우는 성관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성 경험이 적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남자들은 자위를 많이 하잖아요. 자위행위는 혼자 하는 좋은 섹스의 연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관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나는 좋아 를 아는데, 여자들은 자위를 한 60% 정도 한다고, 결혼한 여자들까지 합치면. 그래서 자위행위를 좀 해보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자위를 통해서 자신의 오르가즘 느낌을 알면 성관계에 있어서도 몸을 좀 이렇게 살짝 움직이기도 하고, 그 느낌을 좀 받아보기 위해서 애를 쓸 거기 때문에 성감 개발을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르가즘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오르가즘을 느껴야 돼 이렇게 강박을 가지고 있으면 오르가즘은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릴렉스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만 오르가즘을 좀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오르가즘은 매번 오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면 보너스처럼 오는 것도 즐겁게 받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오르가즘에 집중해서 다른 좋은 감각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하고 여자의 성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일 중요한 건 청결이죠. 평소에도 깨끗해야 되고, 성관계 하기 전과 후는 몸을 씻는 게 좋고, 성관계를 하고 난 후는 여자는 빨리 소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자들은 기온이 높으면 건강한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 망가져요. 더위가 오래 지속된 해는 9개월 뒤에 출산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좀 시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성기 부분은 시원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올 때 좀 냉수로 마사지를 좀 하는 것이 좋고, 평소에 좀 끼지 않는 옷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여자는 반대로 따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차가우면 월경할 때도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서, 여자들은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남자들은 시원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의학검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자들은 월경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되면 월경 주기가 세팅이 돼요. 28일 주기, 31일 주기 이렇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병원에 좀 가보는 게 좋아요.
내 난소가 건강한지를 좀 검진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 검진할 때는 이제 막 겁들을 내는데 월경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청소년들은 성관계를 안 했다라는 전제에서 하기 때문에 초음파로 위에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좀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섹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2018년에 한 제약회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20대 여성 10명 중에 9명이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용하는 방식은 콘돔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지뢰사정, 그다음에 경구용 피임약 24%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병을 예방하는 건 콘돔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콘돔이 100% 예방하지는 않아요. 접촉성에서 오거나 입으로 하거나 이런 것도 성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콘돔이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예방을 하기 때문에 콘돔 사용을 꼭 해주는 게 좋고, 쥐뢰 사정을 하는 건 사실은 그 남자들이 사정하기 전에 나오는 쿠퍼시액이라는 분비물 속에 미리 나온 정자들이 섞여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쥐뢰 사정은 절대로 피임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구용 피임약을 잘 이용하면 98% 이상, 그리고 먹는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의 성 건강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병에 걸리는 사람은 문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문란할 수는 있죠. 성적인 파트너가 많으면 성병 걸릴 위험은 더 많을 거고, 성관계를 빨리 시작할수록 성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겠지만 한 번의 성관계로도 그 상대가 성병에 걸려 있으면 나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병에 대한 예방 조치는 처음 하는 경우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나를 보호하는 거죠. 성병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불치병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섹스는 일단 성병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알아두는 게 좋고요.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자궁암을 유발하는 HPV 콘딜로마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성기에 양배추, 컬리플라워처럼 이렇게 사막이 생기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성병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두는 게 좋고, 그리고 술 마시고 섹스하는 건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한 잔 정도는 체움제 역할을 하고 사람을 대담하게 해주니까 좋은데 너무 많이 마시면 성흥분도 잘 안 되고 또 사정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성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술 먹으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성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랑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20년, 40년 한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던 부부가 신뢰의 상징이면서 또 사랑의 결실이기도 했던 결혼을 깨는 가장 큰 위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도와 그리고 섹스 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변하는 이 외도. 외도라는 건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과 사랑이든 섹스든 나누는 것이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로 처벌받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다가 사회에서는 외도를 꼭 부추기는 것처럼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또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어떤 프로는 보니까 거기 나오는 세상의 남편들이 전부 다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그러고 나니까 외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외도에 대한 가벼움이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연구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봐도 외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보면 남자는 좀 성에 대해서 부풀리고 여자는 축소한다는 걸 보면 4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바람을 피울까요? 그렇게 사랑을 약속을 했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눈이 가는 걸까요? 문화인류학자인 헬렌 피셔의 외도를 하는 사람의 심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결혼 생활에 어떤 부족함을 좀 메꾸기 위해서, 혹은 배우자하고 헤어질 구실을 좀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배우자의 시들해진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여전히 내가 매력적이라는 걸 증명받고 싶어서, 혹은 단순히 섹스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스릴을 좀 느끼고 싶어서, 배우자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외도를 하는 사람은 방치된 청소년기를 거쳐서 특히 이제 엄마나 양육자하고의 애착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한 경우에 깊은 관계보다는 짧게 만나고 짧게 헤어지는 그런 외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외도가 일어나면 관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바깥에서 바람을 핀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좋아해 줬기 때문에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외도를 당한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낮아집니다. 특히 무시를 당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데 정말 그 배우자가 받는 상처는 너무 커요. 그래서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외국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보상이 필요하다. 그 보상은 심리적인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심리적으로 그 보상을 해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맞바람을 피워라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은 맞바람을 피우면 많이 상쇄가 된대요. 근데 그거 너무 위험한 방법이잖아요. 그건 이제 관계를 완전히 깨자, 박살을 내자 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보상을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집 명의를 내 명의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고가의 선물을 받는다든지 안 받는 것보다는 보상이 좀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과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바람 피운 사람은 창피하기도 하고 하니까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미안해서도 사실은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계속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겠다고 하면 보상도 필요 없고 이런 사과도 필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왔고 이 사람과 다시 인생의 끝까지 갈 생각을 했다면 정말 용서를 빌어야 될 텐데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 용서를 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 번 사과해야 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고 상대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갔을 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왔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정말 데리고 왔었으면 어쩌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걔하고도 왔었어. 하지만 당신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어서 당신을 데려온 건데 당신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면 다른 데 가자. 내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폰 같은 건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상대가 바람피는 걸 알았을 때 대체로 왜 이렇게 비밀번호 걸어놓잖아요. 근데 그거 풀어야 되죠. 이 상대가 궁금해하면 언제라도 보여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받기가 좀 어려워서 바깥에 나가서 받았으면 좀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전화 왔었어?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한테 전화 왔었다고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비루해지는 느낌이 들겠지만 그 당한 배우자의 힘듦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당한 사람이 더 힘드니까 외도를 했던 사람은 정말 많은 사과와 용서를 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비밀이 없다라는 게 밝혀지는 날들이 쌓이면 그러면 천천히 회복이 될 겁니다. 굉장히 길지만 그리고 당한 사람으로서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말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마음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고 나한테 또 많은 투자를 좀 해야 돼요. 나한테 선물도 좀 주고 좋은 친구들하고 밥도 좀 먹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매력 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나를 설득하고 그런 과정도 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섹스는 사랑의 반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나하나의 벽돌이라고 생각하면요.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데를 데려가고 예쁜 말을 같이 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행위가 쌓여서 우리의 사랑은 아주 굳건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행위를 쓰러지지 않게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섹스라는 거죠. 사랑에 있어서 섹스는 시멘트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을 더 굳건히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섹스는 사랑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섹스만 좋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는 섹스는 없지만 부부 간의 대화도 많고 우리 관계가 좋아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섹스는 한 번도 없는데 관계가 좋은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우리는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화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부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요.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와 너에 대한 대화인지, 내가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혹은 내가 우울하고 당신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이들 얘기, 직장 얘기, 돈 얘기 이런 걸 하는지. 그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와 비즈니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화라고 말할 수 없죠. 너와 나의 얘기,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런 대화를 하면서 섹스가 없어지는 건 섹스를 대체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없으면서 섹스가 없어진다는 건 소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비즈니스의 대화 혹은 경제 공동체로서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섹스리스를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섹스를 없애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루해진 관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평안하게 가는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섹스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옥 구조가 다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 늦게까지 안 자요. 청소년들이 12시에 들어오고 1시, 2시까지 걔네들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렵고, 섹스는 상대의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할 것인가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와인 같은 것도 마실 수 있고 마사지도 좀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을 벗기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또 그 섹스의 과정 중에서도 눈치를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이 좋아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힘든 노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연속극을 보거나 예능을 보면 재밌게 보고 웃고 그냥 그러고 긴장 풀리고 그냥 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하고 TV가 부부의 사랑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상대한테 집중하셔야 섹스를 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상대한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야만 섹스를 살릴 수가 있고 결국 사랑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일단 잠옷은 얇은 게 좋아요. 수면 바지 같은 거를 입는 것은 사랑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신호를 보낼 수는 있겠죠. 내가 얇은 잠옷을 입으면 그건 난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수면 바지를 입으면 오늘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수면 바지를 입는 건 좋지만 평소에 계속 수면 바지를 입고 있는 건 하고 싶은 마음을 좀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침실의 조명입니다. 침실 조명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침실에서 그렇게 밝은 형광등 밑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조명이 밝은 곳은 아이들 책상 위, 그리고 부엌, 칼 쓰는 곳,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는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면 좋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상대한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명을 좀 낮추실 필요가 있고, 오렌지빛 조명은 몸을 좀 예쁘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잡티를 좀 없애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빛 조명이 좀 도움이 될 거고, 부부 마사지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피로를 풀어주는 어깨 마사지나 이런 것들도 사실 도움되고, 하루에 여러 번 포옹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헤어지기 전에 다시 만나서 자기 전에 이럴 때 좀 포옹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쓱 한 번 안는 게 아니라 좀 안고 토닥거려주고 쓰다듬어주고 아이 수고했네 오늘,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부부의 날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부부의 날을 정해서 그날은 퇴근해서부터 잘 때까지 핸드폰을 다 꺼놓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좀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내 파트너가 나하고 헤어져서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다시 우리가 저녁에 만나는 건 매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말을 오늘 아침에 못했으니까 이따 오면 붙잡고 하지, 혹은 오늘 굉장히 아침에 심한 말을 했는데 사과를 못했어요. 근데 사과를 갔다 오면 잘해줘야지 그러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바리바리 사왔어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과하는 것과 사랑을 표현하는 건 미루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섹스의 좋은 점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섹스를 자주 하는 부부는 젊어 보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10.8년 젊어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는 7년에서 8년 정도 젊어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섹스가 숙면의 효과도 있거든요. 잠을 잘 자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굉장히 고와지죠? 그래서 이 섹스
섹스가 주는 수분을 보충하는 효과나 산소 공급을 하는 효과는 화장품 수분 보습제가 주는 것 이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화장품 쓰기보다는 섹스를 한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면역력도 굉장히 강화돼요. 이건 아마도 마음의 힘도 좀 강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섹스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좀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탄광이 들어가는 광부가요. 카나리아를 꼭 같이 가지고 가는 이유는 탄광 속에 공기가 얼마나 희박한지를 카나리아가 굉장히 예민하게 알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요. 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희박한지를 알아내는 데는 섹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섹스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